뜯어쓰겠던 거죠. 이대 목동병원, 목동병원에서 잊어버리고 싶은 얘기겠지만 2006년인가 7년 그때 있었던 일일 겁니다. 2016년에 있었나? 예, 뭐 그때쯤 있었던 일일 거예요. 그때 신생아 중환자실, 신생아실이 아니에요. 신생아 중환자실이에요. 신생아 중환자라는 건 초저체중아, 아주 미수가, 그다음에 심한 폐렴 환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환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신생아 중환자실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작고 연약한 목숨이에요. 거기서 동시에 4명인가가 이제 그 사망을 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했죠. 원인은 불명입니다. 대부분 이제 폐혈증이었으니까 감염인 걸로 추정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의사, 간호사, 레지던트를 다 구속을 해버렸어요. 다 구속을 했어요. 설사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과실이 구속해서 처벌할 일이냐 이거죠. 그건 환자와 의사 간에 병원과 환자 보호자 간에 민사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데 어떤 의료진의 과실이 설사 입증되지 않아서 나중에 5년 동안 재판해갖고 전원 무죄 판결 나왔습니다. 나는 당시 검찰에서 인기 전술로 이걸 구속했다고 봅니다. 1심, 2심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 나왔어요. 처벌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와 레지던트가 전부 수갑차고 끌려갔습니다. 소아과 레지던트를 하면 반드시 신생아실과 신생아 중환자실에 6달 이상 1년차, 2년차 동안에 6달 이상 거기 머물러야 됩니다. 거기서 모든 걸 다 경험하고 모든 걸 다 배우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운 나쁘면 내가 언제든지 수갑찰 수 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에 레지던트를 하는데 소아과 하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환자만 모아놓은 그 방에서 4명의 환자가 동시에 사망했는데, 예, 그걸 이유로 4명을 3명인가 4명인가를 구속을 해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갑차고 끌려가서 조사받고, 예, 그냥 멀쩡하게 검찰이 출두하라 그래도 가는데 발이 오금이 저리는 게 대한민국 일반 시민입니다. 의사는 간이 작으니까 더 간이 작아요. 거기 들락날락 하는 사람 전과자들이야 거기 수월할지 모르겠지만 검찰에서 출두하라 그러면 시간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요즘 지나가 보니까 뭐 권력만 있으면 가지도 안 하고 버티도 되더만. 예. 의사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근데 거기를 현장에서 수갑을 채워요. 그리고 5년을 재판을 끕니다. 그과 하고 싶겠어요? 그때 그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의사들이 하나같이 한 얘기예요. 그러면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하나도 없을 거다. 돈을 못 벌어도 애가 좋아서 아이를 좋아하고 어린애를 평생을 보고 사는 직업을 갖고자 하는 의사도 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의사는 소아과 큰 돈은 못 벌었지만 그래도 정원은 채웠습니다. 2016년 그 사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아니나 달라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도 지원 안 합니다. 아무도 지원 안 해요. 그때 이 얘기 했거든요. 이럴 일이 아니다. 의사들 손에 수갑 채울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언론도 검찰도 의사 편이 없어요. 이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의사 수가 부족해서 소아과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아무리 만들어도 수갑찰 확률이 굉장히 높은 레지던트 거기를 6개월 있어야 되거든요. 1년차, 2년차 동안 6달 있어야 돼요. 신생아실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누가 하겠냐고요. 여러분이면 할 것이고 여러분 자녀면 시키겠습니까? 당연히 안 시키죠. 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에 애가 왔는데 8살인가 9살짜리 애가 혼자 왔어요. 소아과 선생님이 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8살짜리 9살짜리 요즘 아무리 조숙하다 하더라도 그 애가 왔을 때 보호자 없이 왔을 때 의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치료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보호자분 나와달라 그러니까 보호자분이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급한 일이 아니니 예? 보호자랑 같이 보자라고 애를 돌려보냈더니 보건소의 진료급으로 갖다 고발했습니다. 이거 그러고 맘카페에 올려갖고 아주 그냥 뭐 사이버 폭격을 받았습니다. 그 원장님이 의원 문 닫겠습니다라고 공문을 붙이고 2달 뒤에 문 닫아버렸습니다. 개업한 소아과 전문의도 이런 상황입니다. 소아과 하고 싶겠어요? 여기에
이 일선 의료에 임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원장님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은 의사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겠냐고요. 이런 분들이 어떤 거 하고 싶겠어요? 친구 중에 피부과 하거나 그런 친구한테 가서 레이저 어떻게 하냐 그러고 한 6개월 배우고 난 다음에 피부과 하면 되죠. 그래서 필수 진료학의 의료과에 의사가 없는 겁니다. 의사 수 한 해 1000명이 아니라 한 해 10,000명을 노려보십시오. 소아과 의사가 나오나? 안 나옵니다. 이런 현재 제도 하에서는. 이 제도를 바꿔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의사 수를 많이 늘리면 낙수 효과로 의사가 뭐 소아과도 하지 않겠냐? 좋아요. 그게 뭐 그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낙수 효과로 다른 과를 할 능력이 전혀 안 돼갖고 공부를 못하고 이것저것 다 밀려갖고 소아과를 하면 여러분 그 의사한테 여러분 자녀를 맡기고 싶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산부인과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의사들끼리 방에는 계속 올라와요. 읽고 있으면 내 가슴속은 어떻게 했어요? 야, 정말 내가 저런 과 안 하고 있어서 좋기는 한데 가슴은 아프고 미안하고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거 하고 여러분을 방송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왜 하게 됐냐? 1000명을 늘려서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이런 과 다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고요. 이 제도하에서 이 시스템에서는 의사가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늘어도 안 합니다. 산부인과 선생님 한번 예를 들을게요. 사산을 했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이제 분만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면 애가 전부 다 폐혈증이 걸려서 산모가 위험하니까. 유도분만을 해야 되는데 유도분만 과정 중에 어브랍티오 플라센타를 해서 태반 조기 방류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피가 확 쏟아집니다. 그래서 하다가 대처를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완벽하게 못합니다. 정말 산모들 피 쏟을 때는요 정신이 없어요.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쓰고도 그걸 막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초대형 병원에 그런 모든 에머전시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그 자리에서 수혈하고 살려낼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잃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 환자 수술 잘못했다고 업무상 과실치사로 금고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구속은 되지 않고 일반으로 재판을 받는데 실형 때리고 바로 법정 구속을 했어요. 훌륭한 판사님입니다. 네. 이러고 산부인과 하라 그러면 할까요? 네.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일반외과입니다. 전에 어떤 수술을 해서 장에 유착이 와가지고 배가 아파서 병원에 왔어요. 그러면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외과 의사들은 딱 보면 배 아프다 그러면 이게 서지컬 문제냐 메디컬 문제냐 내과적으로 해결할 거냐 수술할 거냐 이걸 제일 먼저 결정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배 아픈 게 지켜볼 문제인지 배를 열어서 수술을 해야 될 문제인지에 대해서 딱 그 판단을 제일 먼저 내립니다. 저희들이 인턴하고 병원에서 응급실 돌 때 제일 먼저 배울 게 내과 선생님 불러야 될지 외과 선생님 불러야 될지 그거 구별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처방을 하거나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구별을 잘해서 외과 선생님한테 노티를 할 문제를 외과한테 노티하면 대개 외과 선생님이 와서 보고 한 대 쥐어박죠. 야, 이 새끼야. 이걸 왜 날 부르니? 내과 선생님 불러. 이런다고요. 틀린 거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경험이 쌓여서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손끝 하나만 눌러보고도 이게 서지컬 프라블럼인지 메디컬 프라블럼인지 구별하는 그거를 몇 년을 하고 전문의를 따고 몇십 년을 그 일을 하고 전문의 자격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외과 선생님이 이거는 좀 지켜보자라고 판단을 하고 지켜보는 사이에 메디컬 프라블럼이었다고 판단했던 게 지켜보는 사이에 서지컬 프라블럼으로 바뀌어서 장에 괴사가 일어나서 에머전시로 수술을 했는데 아무래도 준비된 수술보다는 에머전시 수술이니까 결과가 좋지 않았고 예후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왜 그때 바로 배 열지 않았냐고 수사하고 유죄 때렸습니다. 그래서 의협에서 그 당시 내놓던 성명서가 앞으로 법으로 메디컬 프라블럼과 서지컬 프라블럼을 정해주시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논평을 낸 적도 있어요. 우리나라 법원은 앞으로는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까지 인디케이션을 정해주셔야 될 의무를 스스로 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사들 자체 내에서 우리가 환자 한 명이 사망하거나 예후가 좋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그걸 갖고 그 커미티를 열어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그 환자를 놓고 주치의는 정말
여럿과 선배, 선생님, 교수님한테 떡이 되도록 혼이 납니다. 물론 말로 혼이 나죠. 그러면서 또 정보가 쌓이고 그런 실수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이 의사들의 교육과 진료 과정인데, 사법부에서 앞으로는 이런 장폐색 환자가 오면 어떤 증상이 나면 빨리 수술하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수술하지 말고 지켜보는 것을 법원에서 만들어줘야 될 의무를 스스로 졌으니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의무가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안 한다고요. 필수 의료기과의 의사들이 그과를 하지 않는 이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카톨릭 의대 사건입니다. 흉부외과 사건입니다. 흉부외과에서 오른쪽 폐에 어떤 염증이 되게 심해서 이거는 도대체 약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쐐기 절제, 폐를 이렇게 약간 부분 절제를 해내는 걸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내시경 수술을 하기 위해서 들여다봤어요. 들어봤는데 사진 소견보다 훨씬 병변이 넓어서 한 롭을 다 드러냈어요. 우리 폐는 왼쪽은 롭이 2덩어리고요. 오른쪽은 폐가 3등분 돼 있어요. 왼쪽에 심장이 있기 때문에 왼쪽은 폐가 2개고요. 오른쪽은 폐가 3덩어리예요. 나눠져 있습니다. 3개가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그중에 웨지로만 가운데 걸 드러내기로 했는데 너무 넓어서 전체 롭을 하나 다 드러냈어요. 폐의 3분의 1이 없어진 거죠. 자, 폐의 3분의 1이 없어지면 이 환자가 그러면 평생 어떤 그 운동장애라든지 신체적 장애가 남느냐? 전혀요. 마라톤 선수 아니면 안 남습니다. 일반인한테는 전혀 일상적인 운동까지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술 다 끝나고 환자 회복하고 난 다음에 병원 상대로 11억 소송을 걸었어요. 나한테 동의 없이 내 폐를 넓게 띄었다고. 그래서 카톨릭 맞을 거예요. 정확하게 뭐는 카톨릭 맞나요? 대법원에서 카톨릭 학원 성모병원에다 11억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환자는 누워있고 보호자랑 연락이 안 되는 상태에서 가슴을 절개를 해서 열었는데 거기에서 깨끗하게 수술 잘해서 환자 멀쩡합니다. 네. 이 환자 직업을 얘기하면 정말 기도 안 찰 겁니다. 뭐 이 얘기하면 또 명예훼손 어쩌고저쩌고 그럴 것 같으니까 이 얘기 안 할 텐데요.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카톨릭 의대의 폐절제술 11억 뭐 이렇게 구글링하면 딱 나옵니다. 직업이 아주 묘한 직업입니다. 이런 식이면 흉부외과 하고 싶겠어요? 수술비가 11억이었다면 뭐 수술비가 1억이나 됐다면 모르겠어요. 이거 다 해봐 수술비면 한 1,000만 원 좀 될 겁니다. 수술 잘 해주고 환자 잘 낫게 해주고 11억 물어줬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를 의사가 할까요? 그래서 소아청소년과 20%, 외과 50%, 흉부외과 30%, 응급의학과 50%, 60%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 의사수 아무리 많이 만들어내도 절대로 안 합니다. 정말 생각 짧은 사람들이 의사가 늘어나면 다 해결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아주 단순한 차원이 적어도 우리 현실 세계가 3차원인데 2차원적으로밖에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의사 중에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를 더 많이 뽑으면 필수 의료과의 의사들이 다 차고 넘치면 비필수 의료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신 우리 동료 의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 못하고 못한 사람 낙수 효과로 비필수 의료과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과에 가서 내 몸을 맡기고 싶겠냐고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20년, 30년 전에 저희들이 뭐 우리 동기 중에 엑셀런트한 외과생들이 있어요. 야, 네가 병원에 있을 때 아파도 아파야지 어떡하냐라는 얘기를 우리끼리는 예전부터 해왔던 얘기입니다. 그게 20, 30년 지나서 지금 현실화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죠. 의사는 계속 늘어나는데 왜 지방에는 의사가 부족하냐? 이 문제도 한번 보죠. 실제로 그럼 우리가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냐?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경북은 대한민국 그 단일 지자체 중에서 제일 면적이 넓습니다. 강원도, 경상북도가. 그러니 그 넓은 지역에 인구가 산포화죠. 넓게 퍼져 있죠. 그러니 병원에 다 그게 비치가 안 되니까 병원이 다 존재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의사가 부족하게 되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게 OECD 통계를 볼게요. 딱
다 OECD 통계입니다. 하도 OECD 좋아하니까 OECD 평균은 의사와 도시와 농촌의 의사 분포 비율을 보면 1.62명입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1.29입니다. 나쁘지 않다고요. 우리나라 농촌이 의사가 그렇게 분포하지 않는 무의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이터도 보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방 의료가 왜 자꾸 상대적으로 낙후가 되느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쏠림 현상이 되게 심하기 때문입니다. 왜 쏠리게 되냐? 문재인 케어가 들어서기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의료 보장성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이 되게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뭐 어렵게 얘기하면 보장성 강화고 쉽게 얘기하면 내 돈 조금만 내도 큰 병원 좋은 병원 가도 비용 부담이 적다. 그게 보장성 강화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묘한 그 사적 보험이 생겨가지고 의료비가 얼마가 들면 뭐 3대 7, 그 다음에 중증 4대 질환이면 95대 5, 그래서 내 본인 부담이 5에서 30% 정도입니다. 그거 정도만 내면 그 돈마저도 실손보험에서 다 커버를 해줘요. 내 돈 제로입니다. 자, 난 돈 하나도 안 들어. 그러면 내가 아파요. 어디를 가고 싶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비싸고 최고 좋은 병원이라고 알려진 데를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 돈이 하나도 안 드는데. 이게 지방의료가 상대적으로 밀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내는 5대 메이저 병원, 서울대, 세브란스 카톨릭, 그 다음에 저기 강남의 삼성의료원, 강동 지역의 아산중앙병원. 가면 기본 시설이 호텔급입니다. 그러니 돈이 똑같아. 내는 돈은 난 한 푼도 없어요. 어디 갈까요? 다 거기 가죠. 또 하나, 전국이 KTX로 3시간 거리로 다 묶였습니다. 이제 전라남도 여수, 뭐 경남 창원에서 서울 오는데 3시간이면 옵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빨대 효과거든요. 지방에서 진단받으면 서울은 다 수술 받으러는 다 서울 오는 거예요. 길이 멀지가 않아요. 그냥 환자가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통원 치료해도 집에서 해도 돼.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빨대 효과 때문에 병원이 수도권으로 다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효과는 백화점에도 벌어져가지고 이미 대구의 유명 백화점은 아예 문 닫았죠. 대구 백화점이라고 대백이라고 대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백화점입니다. 대구에서 명품 살 사람이 대백에서 안 사요. KTX 타고 오거나 차 갖고 와서 강남에서 쇼핑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방에 의사가 없다. 의사 많이 만들면 지방 갈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낙수 효과로 갈까요? 그러면 서울에서 경쟁력이 없어 내려가는 그 지방 의사들을 지방 환자들은 이용할까요? 그 다음에 의료 전달 체계가 정부에서 잘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지 서류상으로 그렇지 실제는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환자들의 문제도 있죠. 유명한 의사, 명의, 뭐 이런 거 찾아다니는 쏠림이 되게 우리나라가 심한 나라입니다. 이런 것들이 몰리니 지방에서는 진단과 동시에 암 환자는 다 서울로 튀어버린다는 거죠. 외과 선생님들이 수술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문재인 케어에서 보장성 강화가 되면서 본인 부담금이 줄고 그 다음에 실손보험이 들어서고 나니까 현재 주로 이용하는 병원을 그때 조사를 해봤어요. 이거 다 의협은 이런 조사 못해요. 우리 의협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의료정책연구소, 대개는 이게 좌파적이고 공공의료 강조하는 그런 조직에서 다 조사한 거예요. 동네 병원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65%, 병원 22%, 종합병원, 대학병원 11%. 근데 바꾸고 나니까 바꿀 의향이 있냐? 동네 병원으로 바꿀 의향이 있냐? 하나도 없어요. 병원으로 바꿀 사람은 늘어나고요. 종합병원 이상 가겠다는 사람이 80% 가까이 돼버립니다. 왜? 내 돈 하나도 안 드는데 뭐. 의료보장 해주고 실손보험 해주고 내 돈 하나도 안 들어. 기왕이면 제일 좋은 데 가죠. 제일 좋다고 알려진 데를 가죠. 자, 교통이 발달합니다. 이거 SRT 정류소의 그 앞에 그 수서역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버스 타는데 뒤에 택시 타는데 여기 앞에 셔틀버스 타는 데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강남 서울 삼성 서울병원 그다음에 강남 세브란스형 타는 이
박스가 서 있다고요. 빨대 효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내리면 바로 길 건너면 카드리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역 KTX 내리면 한 10분 가면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있습니다. 막강한 교통망이 이렇게 시골 환자들을 빨아올리는 빨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전달 체계는 정부는 이렇게 되어 있죠. 1차, 2차, 3차. 근데 지금 대개는 1차에 와서 진료일서 써주세요. 바로 튑니다. 3차로. 이거는 뭐 저도 환자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환자를 볼 것 같으면 진료 진단을 하고 좀 심한 것 같지만 설명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다 듣고 난데 원장님 죄송한데 진료일서 써줄 수 있어요. 아이 써드리죠. 써드리죠. 뭐 써달라는데 써주는 게 어렵겠습니까? 다 가는 거예요. 상급병원으로. 피부과도 그래요. 보험 환자를 보면. 저는 뭐 보험 환자를 보든 일반 환자를 보든 그냥 무조건 줄 세워놓고 같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환자는 하루에 보험 환자들 한 60, 70명 봐야 돼요. 꽤 많이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 10% 내지 20%쯤 돼요. 그래서 열심히 쳐야 됩니다. 보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소문만 나면 또 줄 서는 우리나라 문화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지방의 의료가 무너지고 있는데 실제로 엊그저께 중앙일보를 보도를 보시면 또 지방에서 지방 나름으로 자기 특화시켜가지고 암 환자를 특화해서 본다든지 뭐 특정 질환을 몰아서 보고 있는 그런 과들이 잘 되는 과들도 꽤 많이 있어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과들이 있죠. 결국은 환자가 의료 소비자죠. 의료 소비자는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건강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지방의 병원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지방 병원이 좋아야 이용하는 겁니다. 그 지방 병원이 좋아질 수 있게 하는 게 의사 숫자 늘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앞선 데이터를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부에서 무리해서 1000명 이상 일부 의학자들, 예방학자들이 주장하는 2500명, 뭐 4000명 이렇게 정원을 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 수가 늘어나서 의사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건 부작용 아니에요. 그거는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의사가 돈 못 번다 그래서 문제될 거 없으니까 그거는 사회적 부작용이 아니고요. 사회적 부작용은 이런 게 생길 겁니다. 첫째, 의사가 많아지면 과당 경쟁을 하게 될 거고 실제로 지금도 과당 경쟁 굉장히 많아요. 이따가 자세한 설명할 때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 과당 경쟁으로 인해서 비윤리적인 과잉 진료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더 늘리겠다고요? 더 심해질 겁니다. 피해는 소비자가 다 뒤집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정보가 일방적으로 의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한번 제 개인 유튜브에서도 한번 밝힌 자 있는데 현재 3058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 4058명의 학생이 들어오면 교육은 똑바로 될까요? 이게 일반 인문학 같으면 강의실만 키워주고 교수님의 마이크만 채워주면 환자가 강의 학생 수가 늘어나도 수업이 가능한데 의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카데바 해부를 하는데 카데바 한 구를 놓고 우리 때는 6명이 실습을 했어요. 지금 10명이 실습을 해요. 그러면 13명이 실습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져요. 어깨너머로 보고 배워야 된다는 경우죠. 현미경 한 대가 더 들어와야 돼요. 현미경이 3대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그 현미경 한 대 값이 돈 1000만 원이 다 넘어요. 강의실 키우는 거는 그건 간단한 일이에요. 그게 소프트웨어, 가르치는 교수님 숫자가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수술방을 들어가면 수술방에 메인 그 수술하는 교수님 거기 앞에 1년차가 마주보고 퍼스트 어시스턴트 그 옆에 대각선에 인턴이나 1년차가 이 트랙션을 하고 마주보는 차에 2년차가 교육용으로 서서 도우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 뒤에 높은 의자를 놓고 그 위에 서서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또 들여다보고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 3명이 30%가 늘어나. 지금 수술방에 학생이 5명이 들어가면 6명, 7명이 그걸 봐야 돼요. 못 봅니다. 볼 수 있는 그 공간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수술 필드가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무한정으로 그냥 1000명 늘려 그러면 1000명이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일부 의사가 아무리 예방학을 했다 하더라도 실습을 모르고 의료 현장을 모른다 하더라도 2500명을 늘리자 이런 회계망측한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늘린다 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늘린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늘려야죠. 왜?
교수님 수가 늘어나야 되고 실습 시설이 늘어나야 되고 실습할 수 있는 수술방도 늘어나야 되고 그런 거 차근차근 늘리는데 그게 하룻밤에 30%가 늘어날 수 있는 거냐고요. 하다못해 자동차 공장을 증설하더라도 몇 년이 걸리는데 사람 교육하는 과정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정말 생각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실상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3번이에요. 지금도 이공계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3,000명 가까이가 의사, 뭐 1,000명 가까이가 치과의사, 1,000명 가까이가 한의사, 5,000명이 빠져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정말 손은 누가 키울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자산업과 미래산업은 누가 할 거냐고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서울대 전자공학과가 제일 우선이었어요. 아니요, 서울대 물리학과가 제일 높았어요. 서울대 전자공학과, 서울대 기계과하고 서울의대하고 비슷했고요. 의대가 고위인가 뭐 하여튼 전자공학보다 아래였어요. 물리학과 전자공학과가 최고 엘리트들이 가고 그 밑에 서울의대를 갔어요. 지금은 그 모든 과들이 그 밑에 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의사가 많아지면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냐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기에 가슴에 서는 거 부끄럽죠.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발적으로 의사를 택한 사람이고 그걸로 생계를 하고 그 다음에 얼굴도 좀 알려주고 뭐 돈도 좀 버는 의사가 돼서 알려진 상업적인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수 늘리는 거 반대하면 너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저 앞으로 현업에서 5년, 길어야 10년입니다. 제 자녀 아무도 의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이가와 상관없다고 설명드린 거고요. 오늘도 제가 환자를 보다가 한 명 아주 똑똑한 친구가 이제 여드름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고3인데 시험 봤는데 성적이 되게 좋은데 뭘 하면 좋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뭐하니? 그랬어요. 너네 아버지 뭐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가 당황하면서 아버지하고 내 진료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네 아버지가 너의 생계에 대해서 한 번의 실패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뭐 공과대학이든 컴퓨터 사이언스 되게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훨씬 큰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할 만큼의 한 번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기회를 줄 수 없는 부모님이면 의대 가는 건 나쁘지 않다. 제가 컨설팅을 그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정말 자기가 들은 얘기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든다고 아빠랑 다시 한번 상의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가끔 환자 보다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내 마음은 그렇죠. 저 친구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면 총기가 초롱초롱 흐르더라고.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고 미래를 책임질 수 없으니 너가 아버지 뭐하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일에 내 아이가 그 정도의 총명함을 가졌으면 전 당연히 컴퓨터 사이언스를 시켰죠. 그만한 총명함이 없어서 우리 애들은 전부 다 화학공학이나 그 다음에 바이오 사이언스를 했어요. 둘 다 공돌이 출신입니다. 제가 못했던 거를 제 자녀들로 갖고 이 세상에 빚진 거를 갚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의대 쏠림 현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 먹거리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는 국가를 통치하는 위정자, 국가를 통치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반드시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삼성전자는 제 동기 때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서울대 전자공학과 가서 그래요. 그 친구들이 나보다 공부도 잘했고 나보다 뛰어난 머리를 갖고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와서 삼성전자에 취직했어요. 그 친구 물론 당연히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었죠. 왜? 그 좋은 머리로 삼성전자 들어가서 삼성전자가 커질 때 그 회사에서 다녔으니 당연히 임원이 되고 고위 임원이 됐으니 받은 스톡 옵션 이런 거 따지면 제가 번 돈은 뭐 코끼리 코에 비스켓 수준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성공적인 삶인데 그거를 이어줄 수 있는 서울대 전자공학과 출신이 나오느냐?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 수가 늘어나서 의사들의 소득이 줄어들면 의료비가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얘기입니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전체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의료비는 무조건 늘어납니다. 의사 수입이 반의 반으로 줄어도 의료비는 늘어납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1985년부터 2015년까지 30년 동안 인구가 37% 늘었을 때 그 사이에 의사는 438%가 늘었습니다. 의사 증가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의 11배가 넘습니다. 12배 가깝습니다. 이렇게 늘어나요. 자, 지금도 2006년도에 고정됐다고 하나 3,058명이 매년 졸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는 계속 이제 감소세에 확실히 들어섰어요.
그럼 이 줄어드는 인구를 그 인구들이 생산 가능한 연령도 점점 줄어들죠. 우린 노인 국가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진료비를 누가 부담할 거냐? 예. 20년 뒤에 30대, 40대가 되는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몽땅 그 비용 부담을 해야 됩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의사 1인당 인구수를 볼 것 같으면 요즘에부터 500명이라고 떨어져서 2000년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OECD보다 평균 1000명당 의사 수가 적다. 그 이유만으로 의사를 늘리면 의사 1인당 인구 봐야 될 환자 수가 2035년쯤 되면 지금부터 10년 뒤죠. 10년 뒤에는 260명대로 줄어요. 그러면 그냥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의사라는 직업을 만들어 놓으면 이 의사가 환자가 줄었네. 할 수 없지 뭐 내 수입이 줄어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환자 주머니에서 돈 빼먹는 방법을 연구할까요? 여러분이 의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기서 히포크라테스 같은 그런 고상한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키기 위해서 의사 된 사람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선서라는 것은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라라고 하는 준칙일 수는 있으나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는 사람 없습니다. 예,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모든 인간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 의사들은 반드시 자기가 생각했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 흔히 말하는 비윤리적 의료 행위를 하게 될 겁니다.